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녀라고 합니다. 네, 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 저는 2002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제가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북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집이랑 가깝고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가보고 싶다 해서 그때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힘이 좀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나 이제 외국으로 보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그래 어디 가고 싶냐고 했을 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일본 유학 가는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빨리 중국에 떠나고 보고 싶었어요. 중국이 싫은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도 안 따라가고 반에서 제일 나쁘고 성적도 안 좋고 나 언어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어느 날에 일본어 학교 옆에 한국인 유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선족 친구가 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국 남자애기랑 여자애기랑 손을 잡고 너무 이쁘게 입고 너무너무 이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반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친구한테 이거 무슨 언어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거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말이랑 조선족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조선족 친구들은 자기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완전히 틀려요. 왜 조선족 하는 말이 약간 북한말 같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약간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뻐서 친구한테 그럼 너 한마디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같은 기숙사였고 저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까 친구가 저한테 빨리 일어나라 이 가르쳐줬어요. 그거 제가 배우던 첫 번째 한국말이었는데 을 받침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원래 중국 사람이 한국어 발음이 을 받침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좀 처음 해보자마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발음이 좋은데 한국말 배워도 되겠다. 그 한마디에 일본어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또 마치 그때 별의 내 가슴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바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그때 한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본 첫 번째 한국 드라마 바로 별의 내 가슴이었고 그 중에 바로 안재호한테 반했죠. 그때 한국 남자가 다 안재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가서 안재호 같은 남자 만나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신기하게 저도 방송국에서 안재호를 2번이나 봤는데 B를 봤을 때도 그렇게 떨리지 않은데 안재호를 보면은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도망가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국에 오늘 한 40% 이후로 됐었으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베이비복스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무조건 한국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빠가 반대한 거예요. 너는 한국에 가면 내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19살 때는 아무 꿈이 없었는데 아빠 그 한마디에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한테 신용불량자구나 라는 느낌? 근데 또 반면 엄마는 또 이제 도와줄까 말까 그런 망설이다가 결국 엄마는 돈 내줬어요. 아빠는 끝까지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또 엄마한테도 이제 감동적인 감사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나는 한국에 오면 무조건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무조건 성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나중에 또 대학 들어가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수다를 출연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이제 둘이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면도 되게 많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면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한 그런 문화 차이, 선입견 같은 거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딱 마치 그때 미수다를 시작했고 또 미수다 통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부 한국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선입견 좀 없어버렸고 그래서 더 중국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보다가 저도 이제 특강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책도 이제 첫 번째 책은 이것이 차이나라고 한중 문화 차이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특강한 내용 중에도 이것이 차이나 관한 내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쓴 책은 공포 소년 장비라는 책인데 이제 한솔에서 나왔고요. 왜 중국 여자하고 한국 남자는 많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다문화 가족에 있는 아기 나와요. 그런 아기들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말고 중국 문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만화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저도 2010년에 그 신인 여성 문화인상을 받았어요. 그거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받은 상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미수다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는 계속 방송인으로 이제 일하면서 제 글을 잘 못 쓰지만 작가 활동도 하고 이거저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웃 나라의 문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더 앞으로 더 같이 친해져야 되고 더 서로 윈윈한 면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가 있을 거고 지금도 있을 분도 계시죠? 예. 자기 아이들이 교육 면에서도 중국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중국 사람하고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중국 친구를 만날 때 또 필요한 내용들이 제가 모집했습니다. 예, 사진은 별로 안 이뻐요. 옆에 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차이나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이런 나라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만약에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인 이제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의 문화 차이 그런 거 오해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 경제 지금 있는 중국 경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보면 이것이 차이나부터 시작해서 이거 중국 지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 지도를 보면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그쵸? 예, 닭이랑 똑같잖아요. 예, 그 중국 지도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그냥 닭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바로 닭머리 흐룡강에서 태어났고요. 예, 거기 할빈 안중근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닭가슴살하고 닭다리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죠. 이렇게 되나? 예, 이 부분. 왜냐하면 바다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쪽에 가장 잘 삽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닭 날개 부분 바로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이에요. 사막도 여기에 있어요. 내몽고 자치구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신강하고 티베트예요. 사막은 여기 있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 위해 맞은편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도에 있어요. 경도. 그러면은 봄이 되면 한 2, 3월쯤 되면 바람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황사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사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 대학 다니잖아요. 2, 3월만 되면 친구들한테 저도 눈치를 보이기 시작해요. 저한테 하도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나라에서 또 황사가 왔다고. 맨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그 황사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뭐 태국기 휘날리면 그 마지막에 저 안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해방군이 올라왔다면서요. 그거를 보면서도 친구들이 주먹 이렇게 쥐면서 손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중국의 대변인인 것 같아요. 네, 미수다를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중국 사람도 와서 하고 한국 사람도 와서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국에 여행 가고 싶다. 그럼 중국에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거 진짜 굉장히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인데요. 만약에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당연히 북경, 하북성에 있는 북경, 역대 왕조의 수도 북경이나 서안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화원 아니면 천남문 이렇게 전통적인 중국을 볼 수 있고 빨간색의 중국이죠. 여기 가봤다 하면 두 번째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상해하고 상해 옆에 소주, 항주예요. 항주, 소주. 그 상해는 퓨전 도시예요. 옛날 중국이랑 현대 중국의 표준되어 있는 연화구 같은 그런 도시고, 옆에 소주, 항주는 또 옛날 고성처럼 생긴 그런 아기자기한 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해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려서 이렇게 코스로 갔다 오면 참 좋고요. 아니면 나는 중국의 소소민족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여기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이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중국의 원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남는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인사가 이거예요. 이것도 중국 사람 찾은 거 아니고 옛날에 독일 사진 작가森林에 가다가 이들이 발견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치들이 많아요. 티베트, 신강 이쪽에 가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촬영 이런 거 다큐 찍으면서 거의 다 가봤어요. 여기 신강하고 티베트만 안 가봤는데 이거 나중에 올해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티베트거든요. 예, 신비스러운 도시 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이남 아세요? 하이남성. 하이남하고 대만. 이거 바로 닭이 나는 알이에요. 알 2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중국 보고 싶으면 여기 하이남 아니면 청도 위해 이쪽에 가면 돼요. 네. 다음에 연나라 중국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도 예전에 그 일본에 지배 당했었잖아요. 저 유튜브에서 본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국이 옛날에 우리도 이랬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렇다. 이런 동영상 요시시 만든 거 있는데 보는데 월크하더라고요. 한국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중국보다 더 힘들었는데 지금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어떤 이유인지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저는 알거든요. 바로 한국 사람의 그런 부지런함, 그리고 애구심, 단결심, 그리고 집단, 그런 주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될 수 있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청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잘 살았는데 청나라 때부터는 이제 중국 사람은 용의 후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공의 후대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이, 그러면은 지금의 중국 사람은 옛날에 중국 형용할 때 옛날에는 우리 잠을 자고 있는 용이었다. 그때는 용을 잠을 자기 시작했다. 바로 청나라 때 아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분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먹고 싶어서 그때 아편을 이렇게 들여놓고 사람들 그거 다 먹고 이제 힘이 빠지고 나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이제 힘이 없고 침략 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편으로 변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똥야빙후라고 불렀어요. 동남아의 환자. 그때 중국의 별명이 이거였어요. 그렇다가 계속 지배를 당하다가 드디어 나중에 혁명에서 이겼어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은 해방군 때문에 우리 중국 용이 다시 깨어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1949년에 모태동 주석이 이제 천안문에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거 10년 문화 대혁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용이 다시 길이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대혁명이 뭐냐면 그때 모태동이 강조했던 것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뭐냐? 인인평등,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빈부 차이 없이 이제 우리는 집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때 자본주의 나라는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육아 사상인 학자들도 많이 죽여버렸고, 그리고 학자, 선생님, 아무튼 유식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재산도 많이 없어버렸고, 지주라는 것도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땅 있는 사람 그때 다 이제 나라한테 줘버렸고, 그래서 그 10년 문화 대혁명 때문에 중국은 선진국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10년 차이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 40년 뒤처졌어요. 예. 그러다가 중국의 이제 邓小平라는 사람, 등소평
예, 충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대외 경제 그런 문화를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경제 면에서는 이제 서양 사람하고 같이 이제 대외 같이 이렇게 경제 활동 같이 하자, 무역 시작하자. 일부 사람 먼저 이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난한 사람 이끌어 가자 이런 식으로 된 이제 경제 활동 시작했는데 그거로 해서 중국이 점점점 이제 빨리 속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의 1년에 그때부터는 1년에 한 7%에서 9% 정도 이렇게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가 2012년에 동아시아 환자에서 거인으로 이제 커진 거고, 그러니까 매년에 한 9%에서 8% 이 정도 성장률, GDP 성장률로 이제 갔으니까 지금은 미국 다음에 2위로 돼 있죠. 예, 만약에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뭐 많은 사람들은 2015년 아니면 2020년 아니면 2030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이제 한 1년에 한 3-4번, 4-5번 정도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갈 때마다 놀라요. 아, 중국 사람이더라도 저는 중국을 무서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중국을 봤을 때는 2020년에 뭐 미국을 쫓아갈 수 없더라도 어깨동무할 정도로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중간적인 입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애정이 없으면 저 당연히 부모님이 떠나서 한국에 살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저를 이제 태어나게 해준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은 제가 어른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양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이면서 또 한국의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에요. 작년에는 이제 수출에 한 9,900만 달러, 이게 17.3% 증가를 했고, 그리고 한국의 최대 수입국도 중국이에요. 작년에는 약 6,500만 달러, 그러니까 20.4% 증가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주하는 외국인이 150만 명이에요. 그것도 2년 전까지의 숫자였고 그 중에 80%가 중국인이에요. 제가 미수다 처음 캐스팅 하러 갔을 때는 그거 2006년 7월이었어요. 어느 날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인데 이거 방송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이 필요한데 나한테 중국인 하면 추천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그때 거절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때 기업 출강도 하고 중국어 그리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졸업 수업도 어려워지잖아요. 나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또 전화 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1시간 3만 원 주고. 그래서 가서 박수만 치고 올 것 같아서 그냥 안 갔는데 나중에 또 전화 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왕 왔는데 우리 외국인으로서 좀 이렇게 추억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 가면은 연예인도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 맞아 연예인도 한번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래 갈게 이랬는데 갔는데 출연하러 간 거 아니고 KBS 7층에 있는 그 예능팀의 미팅실이었어요. 면접 보러 간 거였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회의실에 이만큼 사람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갔죠. 방청객인데 왜 면접을 하지?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 저는 그대로 대답했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축하합니다 소녀씨 합격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첫 회 출연할 때 이제 뭐 앉아서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이 앞에서 이렇게 열려요. 하나하나씩 열리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손요 from China 이럴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말을 하는 거구나. 그때 입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PD하고 작가들이 처음에 제가 말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면접할 때 말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럼 말을 하면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 다 하니까 말 잘하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나중에 프로그램이 뜨고 그러니까 신청자 있잖아요. 신청하고 이거 하고 싶다는 외국인 한 달에 7,000명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80% 중국인이에요. 저는 맨날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경쟁을 해야 됐었던 거거든요. 그때 처음 면접할 때는 한 20명 정도만 면접 보고 그때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저는 몇천 명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아프리카 친구였어요. 걔는 그냥 가만히 앉으면 되거든요. 아무 말 필요 없이 블랙 딱 인테리어 되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걔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아시아 사람은 일본하고 중국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한테 야 똑같이 대해주고, 외국 서양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대해주거든요. 걔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국내에 있는 한국인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친한 한국인들은 지금 다 중국에 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중국어 학과였으니까 석사 이제 마치러 중국 갔는데 갈수록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많아져요. 그리고 매년에도 6만 명에서 7만 명에서 증가해요. 그래서 왜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 가서 한 번 1년 정도 살아보세요. 한국에 돌아오기 싫어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중국 사람은 외국인을 좋아해요. 외제뿐만 아니라 외제인 사람까지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 싸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중국은 농민이 많아서 과일 뭐 이런 거, 야채 이런 거 뭐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다른 거 물가 같은 경우 올라가더라도 먹는 거는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눈치를 안 보고 비교를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슬리퍼 신어도 갈 수도 있고 배 나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정도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면 우선 저를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말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거의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어학당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알바 바로 과외. 근데 그때 한국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리토킹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좀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명 가르치는 거 제가 싫어진 거예요. 왜냐면 한 명 가르치는 거랑 그룹으로 가르치는 건 페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1대1 과외를 할 때요. 제가 제 학생한테 좀 미안한 거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뭐예요? 중국말 这是什么? 마치 제가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과외 때문에 한국말 더 좋아졌어요. 나중에 그룹 과외 시작하면서 이것도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자. 그때 저는 이제 그 코드라에서 뭐 사이버 통역 아니면 그런 그 코엑스 뭐 이런 전시회나 아니면 1대1 수영 통역 뭐 이런 거 하면서 삼성 LG 나중에 크게 되면 삼성 LG 그런 현장 공장 가서 이제 수영 통역 하게 되고, 그런 거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뭐 배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어 하나 단순히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중국어 배울 때도 무조건 원어민한테 배워야 되는데, 왜 한국에서 중국인이 많지만 일부분이 조선족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보통 조선족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계속 하면서 중국어 수준이, 그러니까 물론 한족 학교 나오는 조선족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괜찮아요. 제일 좋은 것은 중국에서 대학 나오는 중국 사람에게 배우는 거 최고로 좋고요. 표준어를 쓰는 사람에게. 산동 사람보다는 북방 사람 제일 표준어고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 좋고요. 그리고 내 아이 경쟁력, 만약에 내 아이를 중국어를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싶으면 저는 완전히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중국 남자랑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중국 남자를 싫어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두 나라 문화, 그러니까 한중 문화를, 한중 언어, 두 개 언어를 이제,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3개국이 기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시아 사람은 이제 언어를 되게 2개 알면 영어 하나 알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미술사를 하면서요.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진다니까요. 에바 같은 경우는 거의 원래 전공이 중국어였어요. 그럼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4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3개국 기본. 그리고 독일 친구 같은 경우는 5개국어 할 줄 알아요. 뭐 라틴어, 스페인어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친구들, 남미 친구들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봤을 때 참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 문법이 왜 이래?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기들은 안 따져요. 그 다문화 가정 애기 보면요. 아니면 어릴 때 애기 어릴수록 예를 들면 유진아 이거 뭐야? 귀. 아니야 이름 하나 더 있잖아. 얼도 이렇게 말해요. 중국어 여기 얼도라고 하거든요. 애기들은 어릴 때 모든 사물 뭐 단어들은 다 이름 2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금방 배워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중국 여자 친구들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난 애기들 보면 지금 한 4, 5살 정도 됐는데 언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애기. 그래서 어릴수록 이렇게 언어 교육 시작하는 거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노하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중국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은 중국어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해 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변명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중국어 공부하기 제일 쉬워요. 왜냐면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 한자로 썼잖아요. 근데 한글 만들고 나서도 이제 한자 발음이랑 비슷한 글자들이 있어요. 고급 용어 갈수록. 그래서 그 발음이 비슷한 언어부터 배우면 금방 배워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날에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한종사전 있죠. 예를 들면 한자를 하나 찾아서 그거에 관한 단어 쭉 나와요. 예를 들면 애로 시작하면 뭐 단어들이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발음부터 찾는 거예요. 제가 외우고 싶은 것만 외우고 그러면 하루에 거짓말 아니고 100개 이상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한자가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적어도 하루에 20개 단어는 아주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말부터 배우는 거죠. 영어 뭐 이런 거 보면 어릴 때 우리한테 뭐 애플, 뭐 사과, 뭐 닭, 그리고 오리 뭐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데 이런 거 일상에서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공부하면은 금방 외워요. 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인 친구인데 제가 이 방법을 같이 주고 나서 지금 공부한 지 3개월 됐는데 저랑 전화로 중국어 대화 가능해요. 3개월만 배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조금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애죠. 애 중국말로 아이. 근데 아이는 옆에 애정이잖아요. 중국말로 아이칭, 애정, 아이칭 비슷하죠. 애국, 아이고, 그리고 애호, 아이하오, 애인, 아이른 다 비슷한 발음이에요. 이런 거로 시작해서 중국어를 외우라는 거죠. 앞에 글자 똑같고 그리고 이 글자 들어간 단어 한 10개 외워보세요. 금방 외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아이칭, 아이고, 아이하오, 아이른.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애인? 한국말 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은 발음이 좋았어요. 예. 다음에 또 1분 안에 4개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환영, 환잉, 건배, 깐베이, 호, 하오, 한국, 한국. 너무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는 문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든 무슨 언어 공부하든 이거를 배우고 나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문장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될 거죠. 예를 들면 이 4글자 중에 4단어 중에 한국에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欢迎来韩国 하면 돼요. 라이는 오다거든요. 欢迎来韩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너무 좋다. 그냥 한국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만들어서 단어 배우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예, 이거 바로 이상이 중국어 공부하는 노하우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인구는 작년까지 13.7억인데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인구가 아닌데 중국은 산하 증체 하나밖에 못 나요. 그래서 이제 또 시골 사람들은 이제 피임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나요. 나는데 중국이 이제 한 명 늘을수록 벌금이 2,3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거 내 돈이 없어서 애들이 혹적이 없어요. 그거 보통 흑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혹적이 합치면 중국에서 14억이 넘어요. 지금 인구는. 뭐 15억이라는 내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14억 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면요. 도시 인구 몇, 농민 몇 억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반반? 네? 도시 4억? 도시는 3억이에요. 중국 10억 정도 인구가 이제 농민인 거죠. 예, 굉장히 농민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 도시에 있는 젊은 농민들의 자식들이죠. 이제 더 이상 농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제 도시에 올라가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 중에서 30% 정도 도시 가 있어요. 70% 농촌에 남아 있고. 그럼 결국 뭐냐면 14억 정도 인구 중에 7억 시골에 있고 7억 도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농민들은 이제 도시에 올라와서 학력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 들어갈 수 없고요. 보통 공장에서 공인으로 일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농민공이라고 불러요. 농민공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위에 보면은 56개 소소민족인데요. 56개 민족인데 한족은 92%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굉장히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 8%만 소소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소소민족 같은 경우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한족은 안 돼요. 그리고 농촌 사람은 조금 낳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도 했고 궁금도 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 시공하는 그런 데 가도 여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도 여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중국 여자는 한국 여자처럼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보다 약한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애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제 일 그만뒀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나는 더 이상 사회에게 힘을 줘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한국 여자는 이제 결혼하고 일하는 거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부인 일하게 해주는 거 미안한다고. 그거는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계속 일하고 애 낳아도 일하고 막 대부분 이렇거든요. 우리 아직도 황제 나라예요. 위에 공산당 주석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은 한마디도 시위를 못해요. 반항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시위를 하게 되면 보통 죽이죠. 예, 그 사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중국에. 근데 저는 중국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잔인하다는 거 아니고요. 반에 학생이 10명이 있고 선생님이 1명 있는 거랑 선생님이 1명 있고 학생이 100명이 있는 거랑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똑같은 첩보를 주면 학생들이 말 안 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에 엄한 벌을 안 주면은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대학생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지식 뭐 이런 문화 많이 못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한 그 첩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끄러운 밥상, 이거 한번 얘기하자면 식당 가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 중국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던데. 특히 한국 아줌마들. 그리고 막 여행 가잖아요. 한국 아줌마들 장난 아니던데요. 그리고 술 먹을 때도 이제 뭐 369 막 이런 게임 나오면 와, 귀가 진동될 정도로 한국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아, 왜 중국 사람 더 시끄럽다고 할까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유는 한국에서는 1, 2, 3차가 있어요. 1차에서 일단 밥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먹을 때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중국은 1, 2, 3, 4차 그런 문화가 없이 1차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늦게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남자들은 마누라를 무서워해서 1차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술도 1차에서 먹고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술자리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건배사가 있어야 돼요. 축사. 그러니까 오늘 밥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거로 끝난 거 아니고요. 사자성어 이쁘게 들어간 축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명 한 명씩 일어나서 말해야 돼요. 보통 가족 모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가족 모임이 있다.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저한테 빨리 축사 준비하라 그래요. 그거 사촌들끼리 경쟁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엄청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얘는 나보다, 아, 얘는 이 단어까지 썼네, 뭐 이렇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 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무슨 말 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중국 사람의 술 문화예요. 술도 많이 먹으면서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이유예요.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시예요. 한국도 그런 거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 네, 백이 있으면 다 된다 이러잖아요. 중국도 관시 있으면 다 통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차를 보면 그 차 번호 있죠. 다 똑같은 거로 돼 있으면 뭐 6666, 7777, 8888 이런 사람 있죠. 교통경찰도 못 건드려요. 그런 번호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관계가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거 외제를 좋아한다. 아, 중국 사람은 돈이 있으면 외제를 많이 써요. 제가 이거 애국심이랑 같이 얘기하자면 처음 한국에 오는 해에 한국은 중국보다 이제 그 자본주의 나라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다 외제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데 그 유학회사 우리 데리고 왔으니까 유학생들이 우리 차를 타고 길에서 가보는데 외제차를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너무 놀랐어요. 나 혹시 북한에 왔나 이런 생각까지. 배 타고 왔거든요. 처음에 그 설마 남한은 가려고 했는데 북한까지 데리고 온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도 인천항에 뭐 복다리 장사들도 있잖아요. 조선족들은 뭐 한국말도 안 쓰잖아요. 진짜 좀 의심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가이드 언니가 있는데 제가 한국말 안 돼요. 아직 안녕하세요밖에 몰라요. 그분한테 이거 좀 물어보시겠어요? 한국에 왜 외제차가 없냐는 건지. 그때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 한국 어떤 그 전통적인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딱 그 말 물어보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거예요. 외제차를 사람. 그때 제가 알았죠. 아, 한국 사람의 애국심이 만만치 않구나,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나중에 또 제가 2002년에 왔는데 월드컵 때 왔거든요. 와, 그때 제가 집에 있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한국 친구 빨리 입어 빨간색 옷을 입고 절 데리고 시청까지 가고 뭐 우리 그때 경희대였으니 경희대까지 가고 뭐 이렇게 절 데리고 같이 빨리 한국 응원해 그 정도로 버스도 부실 정도로 공이 하나 들어가면 버스 기사도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고 닭살까지 다 났어요. 와,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중국도 이랬었으면 진짜 세계 강국 됐겠죠 벌써.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56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남방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는 제가 외국인이랑 결혼했다는 걸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중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 외국인이랑 결혼했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그냥 단순히 멀리 있는 것만 좀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문화 다 다루는 사람이 같이 단결하자고, 같이 애국하자고 이러는 거 솔직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같이 손을 잡겠어요? 네. 그리고 근데 중국 사람은 외제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옛날부터 사게 돼요. 그러니까 애구랑 떠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죠. 이거 바로 중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거면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중국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 2008년에 올림픽 때도 제가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궁에서 이제 또 이제 게임 끝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중국 사람 나와서 하는 말 제가 듣거든요. 보통 중국 사람은 어떤 말 하냐면, 야, 한국 사람은 왜 양궁 그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런 거 잘한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거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 네. 중국에서는 선물 주고 받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1년 365일 집에서 누구한테 뭘 줄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왔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을 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너는 받은 거 없니? 이렇게 이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맨날 또 뭐가 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고 받는 문화가 있어요. 계속 이거 순환적으로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주면 상대방 이거보다 더 큰 거 주겠지, 더 큰 거 주지, 더 작은 거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만약에 선물을 줬다, 그거 당신이 하고 이제 친구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고,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다, 당신 마음을 사고 싶다는 건데,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 사귀려고 선물을 많이 줬어요. 돌아온 거 없더라고요. 두세 번이나 줬는데 하나도 너무 고맙다 이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소식 없어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거예요. 이제 쉽게 안 줘요. 생각을 하고 줘요, 이렇게. 네, 웬만하면 저도 이제 안 주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한중 문화 차이. 한국에서는 이제 물건 던지는 거는 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물건 던지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개념 문화가 없어요. 식당 가면 종업원이 내가 손님이랑 같은 수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아이 메뉴 팍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제가 졸업 여행 베트남에 갔거든요. 베트남도 사회주의인데 중국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더 던져요. 그리고 째려요, 또 우리를.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다시 베트남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미스다이 헝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 장난 아니에요. 걔랑 친해지려고 2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좀 그 중국 사람보다 더 전통적인 사회주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라는 걸 주잖아요. 태도가 좋을수록 뭐 팁 주거나 아니면 뭐 인센티브 주는데, 중국도 그 업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만큼 준다 해서 굉장히 서비스 많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던지는 거. 우리 엄마도 저한테 맨날 던져요. 근데 그거는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친해졌으니까, 친해지는 사람한테 이거 먹어 이렇게 던져주는데, 근데 특히 친구들끼리 중국 남자들이 담배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딱 펴 이렇게 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통역을 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로 한국 남자랑 이게 중국 남자 이렇게 만나잖아요. 한국 사람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중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담배 뿅 피세요 이러니까 한국 남자 그거에 진짜 뿅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갑자기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혹시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나지 마세요. 이거는 중국에 당신이랑 친해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믿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던지는 그 정도로 싫어하나 봐요. 그 다음에 새해 중을 치는 거 보통 1월 1일에 한국에 치잖아요. 중국은 구정, 그러니까 그 음력인, 그러니까 2월 며칠 그때 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사람은 새해보다 이제
추석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추석 때 뭐 하자 뭐 하자.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친구들이 추석만 되면 저를 불쌍하게 봐요. 너 괜찮겠니? 이렇게. 왜냐면 중국 사람 추석 때 안 모여도 돼요. 중국 사람 부정 때, 이때만. 아무리 멀리 있어더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때 안 모이고 밖에 있으면 진짜 기분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4번 정도 돌아가지 않았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신경 쓰이는 거죠. 한국은 뭐 새해나 뭐 구정 이렇게 이런 면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 좋아하는 점이 처음 하면 바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어색하지 않게 풀어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 노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술 한잔 할까요? 그 바로 술 먹으면 또 금방 더 친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처음 만나면 도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수다를 하고 나서 우리 학교 중국인 유학생 중에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유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 한번 와라. 거기 있는 중국인들을 한번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거기 그 식당 갔거든요.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 중국인 친구들 제가 누군지 아는데 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걸어요. 되게 어색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중국 사람이고 제가 중국 사람 처음에 도도한 거 아니까 제가 먼저 말을 권하죠. 이렇게 당신이 무슨 과고 뭐 그러냐 뭐 언제 얼마나 됐냐 이렇게 제가 친해지고 나서 한 30분 뒤에 다 제 옆으로 왔어요. 다 여기서 사실 옛날부터 당신이 알고 있었어. 같이 사진 찍을까? 언니 친하게 지내자. 뭐 누나 나 옛날부터 누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 좀 이렇게 도도한 척하는 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낭비한 식탐은 실례인데 중국에서 낭비한 식탐은 예의예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인 집에 갔는데 분명히 제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제 등을 픽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웃으면서 저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한국말도 잘 못했는데 아줌마 왜 때려요? 이랬죠. 근데 나는 하나 가르쳐 줄게. 나중에 한국 어른들이 있는 집안에 가서 밥 먹으면 밥그릇에 쌀, 알 하나도 안 남기고 먹는 거 예의다. 그렇게 먹으면 어른들이 굉장히 너를 좋아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나중에 3kg 쪘다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먹으려고 해서. 그 식당에 이런 거 문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는 오히려 초대를 하잖아요. 손님으로서 남아줘야 되는 거 예의예요. 만약에 제가 다 먹어버리면 초대하는 사람이 내가 저게 시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 사람은 다 못 먹을 수 있게 다 어떻게 먹어도 못 먹게 시켜요, 요리를. 예를 들면 보통 2사람이면 요리 4개 시키고 5명, 6명이면 요리는 한 7개, 8개? 그 7명, 8명 경우는 보통 10개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 먹어요. 절대로 다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 많이 남기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남겨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남기고 가잖아요. 요즘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끼게 살자 해서 그래서 그래도 식당 가서 많이 시켜요. 그 문화 고칠 수 없어요. 체면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사람 초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게 시키냐. 그래서 많이 시키는 대신 포장해 가요.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수영 통역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알려줬어요. 중국에서 이제 거래처들이 왔어요. 수행하러. 그래서 한국 이제 거래처를 만나서 한국 회사는 이제 중국 사람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우리 그 삼계탕 집에 갈까?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 삼계탕 좋아한다는 말 들었는데 그래서 가서 먹자 이렇게 가서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 국물만 또 먹고 맛있네 하고 바로 숟가락 이거 넣었어요. 그래서 한국 거래처들이 너무 긴장을 한 거죠. 왜 입맛이 안 맞으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수프 아니었어요? 삼계탕을 보고 첫 번째 요리 수프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거 왜 안 나오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코스 요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많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같은 한국인 친구랑 같이 사는데 한국인 친구도 부산 친구라 김치를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하고 밥만 있어도 잘 먹어요. 가끔 김치 몇 개 넣고 그리고 밥이랑 먹고 아니면 가끔 김치찌개 하나랑 밥 하나 먹고. 저 그거 보고 그 친구 집이 진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가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너무 불쌍한 눈빛으로 얘를 쳐다봤거든요. 나중에 현정이라고 하는데 현정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서 뭐 먹자 이랬는데 왜?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 말 하는 거 더 슬픈 더 불쌍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한국에서는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그 말이 제가 한 2년 동안 살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 1인분 문화잖아요. 근데 중국은 1인분 문화라는 거 없어서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반찬 원래는 몇 개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 개 먹어야 되는 거 너무 익숙할 때까지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항상 식당 가면 1인분밖에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만약에 한 끼에 고기가 없잖아요. 저는 저를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 원래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예, 이렇게 먹는 거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연애할 수 있는데 중국은 대학 가기 전에 절대로 연애 공개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유치원 때 사귀더라고요. 엄마가 애기 남자친구 위해서 선물 준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초등학교 때도 막 우리 아들 우리 학교에서 인기 되게 많아 여자친구 되게 많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사회주의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에 처음으로 남학생한테 이제 사랑 편지 받았어요. 우리 엄마 그거 보고 저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거였고 그냥 안 버렸을 뿐이에요. 서랍 안에 넣었는데 그거를 보고 저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봐도 뭐라고 그렇고 그 6시 전에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국 부모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엄해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다 몰래 연애를 해요. 우리 동생이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가고 나서 이제 연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보통 3에서 7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5, 6, 8란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5은 중국말로 우라고 하는데 우하고 복, 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그리고 6는 순조롭다의 뜻이고 8은 돈이 많이 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8을 가장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거 슈퍼에 가잖아요. 가격을 정하는데 끝에 다 8로 끝나요. 중국에서. 그 정도로 8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로 된 뭐 전화번호, 이렇게 차번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비싸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은 소황제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못 나잖아요. 저는 82년생인데 80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만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영토는 비슷한데 캐나다 제가 가봤는데 거의 집 마당에 추구를 해요. 추구.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빌라인데 그때 당시에 9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고 그리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인구가 많으면 경제가 느려지잖아요. 왜도 저는 그거 들었는데 맞는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 한국에서 보통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북한 한 사람이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로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만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명만 날 수 있고 만약에 나면 벌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생이 한 명 낳았어요. 제가 11살 때 얘는 벌금 내고 낳았어요. 네. 그 보통 제 친구들 보면 다 외동딸 외동아들이에요. 저만 동생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애기 한 명이면 걔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절대로 안 그래요. 중국에서 만약에 한 명 나면 아빠, 엄마의 사랑이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제가 제 동생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빼앗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얘한테 네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지만 엄마가 네가 누나라서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죠. 예. 동생이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동생이 있기에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 이거 바로 중국의 80년생 사람의 가족 구성도예요. 이 두 부부인데 둘이 80년생 부부거든요. 그러면 아기 한 명 나잖아요. 근데 위에 노인 4명 있어요. 이거 뭐냐면 1, 2, 4 가정 구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젊은 부부 둘인데 5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연금 있고 해서 자녀들 돈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병 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간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떠나서 2명에서 5명을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죠. 네. 네, 우리 80년생 사람들은 중국에서 지금 인구가 2.4억이 돼요. 그래서 가장 청년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하고 장점들이 있어요. 중국의 현재 젊은이들이 새롭게 산업 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 외동자 외동아들, 그리고 안전한 사회, 풍부한 물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별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 욕망이 아주 강하고 개성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를 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업하는 거 난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자존심이 강해졌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농민공들이, 공장에 있는 공인들이 항상 파업을 하고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공장들이 많이 망하고 나가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농민공들이 자기를 가치를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공장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월급 더 올려달라. 근데 공장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공장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공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계속 올라가면 공장도 망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공장 공인이 많이 부족해요. 광주 쪽에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생 사람 단점은 개인주의, 책임감 떨어지고 물질, 소비, 자유를 즐기고 월광족이 되기 쉽다. 월광족이 약간 옛날에 한국의 오렌지족이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월은 달빛이라는 뜻인데 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받은 돈이 월급이 다 써버리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거 빛이거든요. 그래서 월광족이라고 해요. 장점은 수능성이 강하고 군위에 도전하고 활동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일 처리하고 창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소기업가들, 중소기업 기업가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인데, 예. 네, 남자들이 좋아한 건데요. 중국 여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강 지역에서 태어난 진짜 여배우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대표적인 여자 5지역. 첫 번째 부방 지역,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부방 여자. 근데 저는 10살까지만 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100% 순수 부방 여자가 아니에요. 100% 순수 부방 여자면 굉장히 덩치도 좀 있고 파워풀하고 남자를 때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혈질적, 그러니까 부방 민족이 약간 옛날에 흉노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랑 좀 피가 좀 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부방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제일 비슷해요. 예. 그렇다고 한국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부방 여자는 그 정도 센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이제 중국 갔다 오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 중국 여자 왜 그렇게 남자를 때려? 이렇게 뭐 봐요, 길에서. 진짜 항상 길에서 이제 커플 싸우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남자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내몽골에 가는데 와, 내몽골 여자 더 세더라고요. 남자를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남자를 땅에 떠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뭐지 같이 뭐 대해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북방 여자는 그 한국의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차이나는 거의 다 북방에서 나왔거든요. 이뻐요. 제가 어릴 때는 한 10살, 13살에서 이제 길에서 쇼핑, 엄마 저 손을 잡고 이제 길에 가잖아요. 이쁜 여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짱즈 이뻐도 다 이뻐요, 진짜.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크고 나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쁘니까 멀리로 시집 갔거나 아니면 돈 벌어 남방 큰 도시로 갔거나, 그러니까 자기 조그만 이제 북방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이쁜 여자 보잖아요. 물어보면 10명 중 8명이 북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련 여자,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팔다리가 길고요. 중고 남자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지역 대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 여자들은 신기하게 키가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아마 바다가에 있어서 칼슘 많이 섭취를 해서 해산물을 많이 먹고 그래서 커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매력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델레 여자도 때려요, 사람. 남자를. 그러니까 북방족 계열이니까.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그 델레 여자거든요. 굉장히 이쁘고 172예요. 굉장히 이쁘고.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한국 남자친구 사귀었잖아요. 남자가 이제 한국에서 남자가 여기고 여자가 여기다? 그 친구는 아니야. 중국에서는 여자가 여기고 남자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 결국 남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윈윈하자. 같이 하자. 그래도 제 친구 아니야. 나 영원히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싸우는데 선풍기를 던지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저한테 얘기했는데 선풍기를 던지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선풍기를 던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공격을 하면 저 뒤에 바로 칼이 있거든요. 그 칼로 이렇게 지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대리 여자가 강하더라고요. 저도 그 동생이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래 생각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천 여자. 한국 남자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사천 여자는 굉장히 예뻐요. 사천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성도는 안개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안개가 항상 껴요. 그럼 뭐냐면 공기가 계속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가잖아요. 제작진들하고 셌어요. 10명이 지나가면 몇 명이 피부 좋은지. 10명 여자 지나가는데 10명이 다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애기 피부 같고 너무 청순하게 생겼고 너무 예쁜데 보통 사천에서는 옛날에 모계시족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놀아요. 여자가 모든 일 다 하고 남자 하는 일은 진취수화라고 하는데 그 음악도 좀 하고 그리고 그림도 좀 하고 바둑까지 잘 치고 세 가지 두 마리 이렇게 잘 키우면 최고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 2년 전에도 이렇게 기차 타고 이제 사천 지나가는데 농가에서 다 여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남자 일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밖에서도 고생할 줄 알고 이쁘기까지 하니 성격도 괜찮고 그래서 한국 남자 이제 사천 갔다 오면 아 사천 여자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남방 여자 왜 열대 나라 사람이 별로 이쁘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마옥 같은 여자는 진짜 10,000명 중에 하나? 네, 많지는 않은데 좀 조그맣게 생겼고 근데 남방 여자는 다 장사꾼들이에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을 보면 여자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만만치 않은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항저우 여자, 바로 상해 옆에 있는 항저우 소주죠. 거기서 옛날부터 중국에서 수항출 미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인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미인이 많냐?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한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왕조들이 있으면 그 미녀들을 항상 여기다 놔뒀대요. 예. 그리고 뭐지? 예를 들면 이 왕족은 멸망하고 이제 황제가 도망가잖아요. 그쵸? 이 나라. 그러면은 이 공녀들, 그러니까 이 제일 이쁜 여자들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후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거 뭐지?
좋은 거죠. 이쁜 거죠, 여자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기고 약간 애교도 있고. 저희 엄마도 이제 소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엄마가. 공이랑 닮았어요. 저는 아쉽게 아빠랑 닮아가지고 맨날 뭐라고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중국 남자. 예. 똑같이 지금 있는 연예인들을 골랐는데 첫 번째는 북방 남자. 터프하게 생겼죠. 그래서 북방 여자랑 서로 안 맞아요. 자주 싸우게 돼요. 웬만하면 따로따로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북방 남자 다른 쪽 여자 만나고 북방 여자도 좀 부드러운 남자 만났거나 이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남방 남자. 젠틀하면서 돈도 잘 벌어요. 잘해줘요. 왜냐면 방금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등소평이 먼저 이거开放, 그러니까 대외 정책 이게 실행하는 거 심천 쪽이거든. 심천 광주 이쪽에. 그래서 여기는 제일 부자가 많아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 피우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남방 사람이 처가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남자. 상해 남자는 새가슴이에요. 약간 계산하기가 잘해요. 그래서 하지만 같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는 좀 자세하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장갑은 상해 남자한테 가고 장갑은 사천 여자한테 가고 시집은 상해 남자한테 시집 가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 사천 여자, 상해 남자 최고의 며느리 남편감이죠. 하지만 저는 상해 남자 진짜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자답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생긴 거 보세요. 진짜. 그 다음에 산동 남자인데요. 최고의 남자예요, 중국에서. 굉장히 밖에서도 이제 소호기 아세요? 소호기 안에 우송이잖아요. 호랑이 때려 죽은 인물. 이 사람도 이제 산동 남자거든요. 굉장히 터프하지만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남자. 예, 이런 남자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사천 남자. 놀게 생겼죠. 잘 놀아요, 진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피라미드식 형식인데 맨 밑에 있는 바로 농민들이에요. 연평균 수입이 1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너무 적게 받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농민이 부자인 사람 많아요. 뭐 신기한 거 만약에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키우거나 이렇게 신기한 거 키우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벌죠. 네,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농민 공인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평균 월급이 3,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보통 60만 원, 70만 원까지 가죠. 기술 공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그냥 자기가 쓴 거 아니고 부모한테 또 반 정도 보내줘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키워주니까. 근데 나머지 것도 자기 쓰고 또 나중에 저금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 별로 없어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저를 이제 농촌에서 낳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3만 명 안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장인인데 등급이 아주 많아요. 맨 처음에는 4,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국인이랑 비슷하게 이제 대기업 아니면 외자 기업 보통 이제 6,000위안부터 시작하거든요. 6,000위안이면 110만 원 정도? 그러면 정말 잘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 그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인데 중소기업. 중국 조그만 집 일을 하는 사람 좋아해요. 중국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조그만 사업더라도 자기가 조그만 가게 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끄디후라고 그래요. 끄디후는 뭐냐면 홍자 있는 호적이 호,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다. 1인 기업 이런 사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위에 있는 거부들인데, 이 중국에 한 5% 정도의 거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5%의 거부는
이 전 세계 5% 거부 안에 들어가 있대요. 예. 그 정도로 돈이 많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분들은 보통 돈을 외국에 투자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외국에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상인 첫 번째 짱게의 유래. 여러분 짱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국인은 속되게 말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미수다를 하면서 짱게라는 말 무슨 앞으로 그 짱게 니네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이럴 때는 짱게라 처음 듣게 됐는데 처음에 걔는 멍멍이인 줄 알았어요. 짱게. 예, 욕이니까. 근데 나중에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저는 조사를 해봤는데요. 짱게는 좋은 말이에요. 짱게는 중국에서 사장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짱게는 청나라 때 식당에서 요리집에 있는 사장님이 짱구이라고 하거든요. 짱구이. 여러분 중국의 무역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뭐 보통 식당 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다 짱구이 이렇게 불러요. 짱구이. 근데 그 짱구이들이 나중에 중국의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짜장면 집을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집 안 하고 짜장면 집만 해요. 그래서 뭐 짱구이였는데 짜장면 이렇게 음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 한국 사람이 짜장면이니까 짱구이를 짱게로 이제 바뀐 거죠. 사실 좋은 말이었어요. 유래는. 네, 상인 사장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가 사상. 한국이랑 중국이랑 요가 사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일본 사람 포함해서 제일 IQ가 높고 똑똑하다는 말이 많아요. 그 요가 사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요가 사상은 장점이 어른이 존경해주고 그 사회 질서가 있게 만들고 그리고 노인을 양보해주고 이렇게 좋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상대방은 나쁜 거를 많이 표현하지 않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서양 사람처럼 나 너 싫다, 나쁜 거 있으면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 마음속에 담아있고 속마음을 얘기 제대로 못하는 거 요가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뒷담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난 너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 거짓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거짓말로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고 또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사회생활이. 그 서양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요가 사상 사회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는 거죠. 진짜예요. 예를 들면 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공용시대에 그 도마뱀이랑 바퀴벌레랑 공룡이랑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공룡이 죽고 도마뱀이랑 바퀴벌레는 오늘까지 살아요. 어때요? 도마뱀이 굉장히 막 고양이처럼 뭐 19번 죽어도 뭐 죽일 수 없는 동물인 것 같고, 그리고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사람 뒤에서 그 위험라는 거 느꼈을 때 IQ는 순간적으로 300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똑똑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거, 검정색, 흰 거, 좀 살아놓은 애들, 이렇게 조금만 안 되고 이만큼 큰 거, IQ가 300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바퀴벌레예요. 그래서 진화하는 그런 원리죠. 진화할수록 강해지고 독해지고, 모기도 요즘에 쉽게 안 죽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육아 사상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서 더 똑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좋게 변한 사람도 있고 나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중국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좋은 상인들이 있고, 좋은 상인들은 좋은 상술로 이겨요. 예를 들면 송잡병법 36개, 이것을 비즈니스에 많이 써요. 왜 그 역사를 알면, 삼국지를 몇 번 읽으면 사업 잘할 수 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 가더라고요. 이 방법을 잘 쓰게 되면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손잡병법 중에
무종성요라는 기가 있어요. 무종성,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있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원조라는 도시 있어요. 그 원조 상인이 중국의, 그러니까 동방의 유태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상수를 잘해요. 이거를 통해서 무종성요라는 그 상수를 통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사업하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떤 그 원조 상인이 라이터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때 라이터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거 하나 가지고서 이거 봐라, 이거 불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는데 아무 기술도 없는데 부시고도 다시 분석하고 드디어 똑같은 거 만들었어요. 일본은 얼마나 팔아? 우리 일본의 10분의 1의 가격을 팔자. 그래서 지금의 원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라이터 공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조 상인이 너무 상수를 잘한 거죠. 근데 한 시기에 계속 나쁜 상수를 썼어요. 아주 나쁜 상술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원조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거리를 둬요. 원조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원조 사람이 싫어하니까 원조 사람이 이제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원조 상인들은 이미지 바꾸자, 이제부터 속이지 말자, 뭐 이래서 상수를 다시 바꿔서 좀 다시 신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중국의 기업 형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 요리는 위샹로스라고 해요.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중국 요리 중에 하나인데 돼지 요리 볶음이에요. 약간 달콤하면서 짭짤하고 매콤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중국의 기업들의 형태를 보면요, 아직 중식당 등급밖에 안 돼요. 그냥 중식당이 뭐냐면 요리사 너무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 요리사의 요리를 먹으려고 이 식당 가요. 근데 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체인점 만들자 했는데 체인점에서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시스템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위샹로스 똑같이 만들려면 1부터 12까지 그 순서기 나눠야죠. 아니면 20개 순서를 나눠서 뭐 파를 쓰는 사람은 파를 쓰고 양념 놓는 사람은 양념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몇 분 볶는 것도 몇 분 볶아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시스템 그거 잘 안 갖춰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항상 이런 거 원해요. 외래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줄 테니까 우리에게 기술을 줘라. 이런 식으로 외자 기업 많이 중국에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공장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우호 정책을 줄 테니 줬다. 뭐 이런 기술을 줘라. 하지만 이 기술을 쉽게 가르쳐 주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 기업은 이거로 먹고 살아왔고 10년 이상 넘는 동안에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쉽게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로 한번 예를 드릴게요. 90년에 미국의 어떤 토크쇼에 MBN인가 거기서 턱이 긴 사람 이렇게 토크쇼 있었죠. 그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한국 자동차랑 미국 자동차의 차이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랬죠. 미국 자동차는 그냥 기름 발고 이렇게 뭐 운전판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한국 차는 뒤에서 밀어야 돼요. 그것도 내림길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하하하하 이렇게 웃었죠. 하지만 그거 90년도였는데 나중에 2004년에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우수 순위 다시 이렇게 짜게 됐는데 첫 1위는 토요타였고 2위는 현대였어요. 그렇게 세계 사람, 그래 미국 사람 그렇게 뭐 비웠던 셰네 자동차는 14년 뒤에 세계 2위로 올라가죠. 단지 부품 하나만 부족하는 걸로 이 토요타 그 뭐지 밑으로 2위로 갔는데 사람들이 현대 기업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했죠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아닌데 바로 그 한국의 기업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기업이 하나하나씩 그
시스템 잘 갖추기 위해서 그 최고의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석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계속하고 제일 좋은 엔진을 만들 때까지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뭐 세계 수준 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LG도 그렇고.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는 아직도 엔진이 안 좋아요. 아직도 외제 거를 많이 쓰고 많이 사고 사용하고 있는 게 그동안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항상 남의 기술을 살라고 그래요. 자기 연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이 중국 기업의 그 일부 기업들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의 상해나 북경 이런 데 가면 중국의 그 택시는 다 현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을 다 준 거죠. 하지만 기술을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이거 바로 중국의 기업하고 한국의 기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중국 가서 살게 되면 중국의 기업 이렇다, 중국 사람이 이렇다, 중국 음식 이렇다, 이런 면에서 문화 차이 면에서 저로 인해서 많이 도움 됐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